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한 분만 반가우셨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느낌을 사물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기쁘다, 좋다 이런 것을 어떤 것으로 대상을 사용해서 자동차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나무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식빵으로도 칼로도 다이너마이트로도 어떤 거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설명하면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뭐든지 좋습니다.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죠? 만나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은 조금 우회해서 여러분들이 은유적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분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3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을 나눌 때는 정직해야 돼요. 아주 영적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직하게. 예. 자,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직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상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여러분 안에 감정의 여러 가지 그 단면들을 더 잘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저는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 나무가 뿌리가 있다. 그 정도로 그런 거구나. 근데 나무가 떨어지는데 옆에 창에도 부딪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부딪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다. 그죠? 그런 거.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말이 힘들게 달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의미들이 있다. 예. 이거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계속 나누어 가는 것.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 나누는 것 자체가 나를 발견하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감정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제 우리 가족치료에 대한 얘기하면서 가족치료 이론 얘기 좀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건 뭐다? 체계적인 사고다. 그죠? 보통 일반적인 상담의 사고들은 대부분 직선적인 사고다. A, B, C, D, E로 흘러가는. 또 하나 A, B, C, D, E는 E로 되어지는. 그러나 여전히 직선적인 사고다. 근데 가족 체계를 보면 직선적인 사고가 작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어떤 사람이 가출을 했는데 보니까 가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문제가 가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에 불과하다. 결국 그 가정에 환경이나 아빠나 엄마나 자녀들이나 강아지나 모든 것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결과가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좀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지 항상성이 있다. 그죠? 항상성이 있고 변화성이 있다. 이건 가정에게도 조직에게도 다 적용되어지는 거다. 누구나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죠? 건강한 항상성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항상성이 있다. 항상성에서 이제 변화성이 요구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또 다른 형태의 항상성이 생긴다. 가족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보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보우엔에 8가지 연동 개념이 있다. 자기 분화와 삼각관계, 정서적 체계, 투사, 형제순위, 정서적 단절, 다세대 전수, 사회적인 퇴행. 이 8가지 가정을 이해하는데,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죠? 이 8가지 개념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형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그죠? 보우엔 이론의 발전. 여기 할 차례죠? 예. 자, 이거는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이 보우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보우엔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보우엔의 8가지 개념을 5가지로 만들었던 4가지로 만들었던 그 안에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로널드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Family Ties That Bind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번역돼 나오면은 꼭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번에 호주 갔을 때 보니까 한 자매가 이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것으로 공부했는데
이 머레이 보우엔의 이론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데 아주 쉽게 적용했던 책이 바로 이 Family Ties That Binds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번역되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역하고 있으니까 꼭 이 책 보시면, 그리고 이 책은 그 셀프 스터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씩 여러분을 그 작업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 보우엔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자, 넘어가시면 가족 체계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균형과 대칭과 역설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역기능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균형과 대칭과 역설이 가정 안에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다 그 균형을 이루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기 그림 12를 보시면 이 균형과 가족 대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가정 안에서 모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진자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진자처럼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진동이 클 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왼쪽과 오른쪽은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나 다 경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가정일수록 진폭이 적습니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것을 잘 그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을수록 진폭이 크고, 진폭이 크면 클수록 불안하고 역기능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의 그 뒤쪽에도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가족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연대성과 개별성, 지금 계속 앞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거, 그죠? 연대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치를 말하는 거고, 개별성이라고 하는 건 나,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요새 이제 셀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새는 잘 날아다닐 수 있다. 왼쪽 날개는 뭐냐? 대그룹이다. 대그룹. 그죠? 대그룹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그룹,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왼쪽 날개는 뭐냐 그러면 소그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정에 적용한다 그러면, 아니, 가정이 그렇게 적용된 거죠. 그게 뭐냐면 가정에 우리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 전체로서의 날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는 개개인의 개별성이 또 하나의 날개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은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밀착된다든지 아니면 이탈된다든지 아니면 의존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따로 또 가치를 가장 잘하는 것. 상호 의존 얘기 어디서 나왔죠? 자아분화할 때 나왔죠. 아분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상호 의존한다. 그죠? 내가 TMI 공동체에서 전체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서 있지만 여전히 나는 또 나로서 존재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융합되어져 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다. 그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가족 대칭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시면 가족 역설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가정 역설이라는 건 가정은 개인과 집단,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고, 독립과 상호 의존이 균형을 이루고, 내면 지향적인 안정감 또는 외면 지향적인 봉사,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다. TMI로 보면 뭐가 균형이에요? 심스의 제목이 뭐예요? 심스의 제목이 뭐죠? 신분과 사명. 신분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 어떤 사람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신분만. 그건 뭐예요? 내면적인 것만 계속 지향하고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반대. 무슨 소리야? 사명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내면은 바라보지 않고 사명만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가고 있다. 두 사람 다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결국 이것은 신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해지는 거다.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그 정서적인 그리고 또는
그 내면적인 것.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정의가 더 중요해. 그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셨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더라. 그죠? 이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조화되는 거다. 진리라고 하는 건 기준입니다.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수평과 수직. 그죠? 수평이라고 하는 건 체계 안에서 동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직 안에서 권위가 있다. 그죠?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있고 공적이고 공동적인 것이 있다. 생물학적인 가정이 있고 또 영적인 가정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가족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이 가족이 얼마나 연대되어 있는 거냐. 그죠? 그래서 네 가지의 관계 형태가 있습니다. 이탈된 관계가 있어요. 이탈된 관계는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탈된 엮이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죠? 가족이 있는데 지금 부모하고 아이가 셋이 있는데 보기 어때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이 줄이 몇 줄이에요? 한 줄. 한 줄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가계도 그릴 때? 약한 관계. 그죠? 지금 이 가정은 가정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탈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따로 놀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도와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럼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또는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굳어져 버릴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응집성을 가진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분리된 관계가 있다. 이 이탈됐다는 것보다는 조금 덜해요. 덜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결속된 관계가 있다. 이 결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탈되어 있지도 않고 밀착되어 있지도 않고 따로 또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관계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죠? 그리고 이 결속된 관계는 어떠냐면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만 고무줄과 같아서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따로 또 가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관계다. 자, 그것 말고 이제 맨 밑에 밀착된 관계. 여기 보시면 그림 13에 밀착된 관계 나오죠? 여기는 지금 어때요? 서로 섞여 있어요. 서로 섞여 있으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녀인지 잘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이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큰딸이 부모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제 교제하는 어떤 가정인데 이 가정은 재밌어요. 이 가정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실제로 이 가정의 전체 대장은 누구냐면 큰딸이에요. 큰딸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재정 지원도 모든 걸 다 하고, 보니까 보통 돈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가정은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죽고 못 살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어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게 밀착되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우리가 이런 밀착된 관계를 굉장히 건강한 관계처럼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일단 밀착됐으니까 뭐야? 자주 모이죠. 자주 모이고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은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콜링하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럼 보니까 와, 굉장히 가정 중심적이고 행복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 없는 그런 관계다. 자, 가족의 적응성. 이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 건데 경직된 관계가 있어요. 이 경직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심하게 통제되는 관계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플렉시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관계다. 조금 덜 엄격하죠. 그러나
이 경직된 관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유사함의 경직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연한 관계가 있어요. 유연한 관계는 이 두 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다. 근데 이 혼란한 관계는 어떤 거냐면 아예 규칙이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래서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리고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관계는 주로 어떤 관계겠어요? 밀착된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직된 관계는 어때요? 이탈된 관계 이거나 분리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의 의사소통. 가족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족치를 공부하면서 원가족을 하죠. 원가족은 주로 뭐에 관한 거겠어요? 과거에 관한 거겠죠. 근데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이 의사소통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뭐겠어요? 어디에 초점이 있겠어요? 현재 초점이 있죠. 현재 초점이 있으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능력이 그 가정의 건강한 것도 결정한다. 자, 부부 갈등, 가족 갈등의 80%는 잘못된 의사소통에 기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에서 어떻게 분화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밑에는 이제 F5는 Family of Origin, NF는 Nuclear Family. 그래서 핵가족.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응집성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같이 여러분의 그 응집성과 적응성을 한번 나눠보세요.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의 이 패밀리 오브 오리진, 원가족에 있었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을 보시기 시작하면 지금의 나를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죠? 가정이 경직된 가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TMI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경직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과도하게 밀착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모드 스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저항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시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이제 또 하시면서 여러분 원가족 가계도 그리실 때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려내실 수 있어요. 자, 건강한 순기능 가족 체계라는 어떤 거냐? 그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 그죠? 우리의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모습은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건강한 순기능 가정은 모든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 무조건적인 사랑, 상호지원적 분위기가 가득하며 가족원들이 개별적인 삶과 가족관계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정을 말한다. 그랬어요. 순기능 가정의 특징, 전체성이다. 전체성.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로 통합된 가정이 각 부분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각각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통전성에 헌신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성격이 보니까 친근하다. 거리감이 있다. 애정적이다. 비판적이다. 균열적이다. 잘 돌본다. 돌보지 않는다. 싸운다. 중독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전체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나 이 건강한 가정의 전체성은 친근하다. 돌본다. 그죠?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것이겠죠. 자, 이 가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건강한 결혼의 모델을 보여준다. 우리가 첫날, 둘째 날 보니까 건강한 가정, 결혼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가정. 그죠? 그리고 그 결혼의 핵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죠? 또 이 결혼은 어떻게? 언약으로 맺어져 있고. 그래서 건강한 결혼의 모델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한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생기는 일들을 자녀에게 나누고 자녀들이 생기는 일을 부모님과 건강하고 적절하게 나눌 수 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은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죠?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을수록 그것을 숨긴다. 그죠? 한 예로 이런 겁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싸움을 안 하느냐 하면 합니다. 부부싸움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도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데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뭘 봐야 되냐면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부부싸움만 보여주고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실제로 이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가도 공유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럴 때 아이들은 도리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유가 있는 거죠. 내가 약하고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리어 자녀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용납받고 인정받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있다. 건강한 경계선이 있다. 그죠? 우리 전에 경계선 배웠잖아요. 이 경계선은 가정 안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거다.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내 일기장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미 나의 경계선을 침범한 거다. 그죠? 내가 언니이기 때문에 내 동생 옷을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 신뢰와 존중과 이해가 있다. 건강한 가정일수록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죠?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죠. 끝까지. 그죠? 왜? 그분의 가정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도 특징이 서로를 믿어주는 가정이다. 서로를 믿어주면 어떻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어렵고 힘들면 잘 지나갈 수 있다. 자, 갈등이라고 하는 건 좋은 모범과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해소된다. 사람들은 갈등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갈등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건강한 가정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그죠?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기분이 나빠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는 혼나요. 어떤 날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죠? 어느 날은 뭘 훔쳐왔다고 죽어라고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훔쳐왔는데 잘했다 야. 그렇지만 다음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아이는 어떤 것이 기준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혼란스럽다. 그죠? 함께 시간을 보낸다. 건강한 가정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이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 옛날에 한창 그 Day Alone with God이라고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뭐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죠? 그분하고 내가 같이 걷고 그분과 내가 대화하고 그분에게 말하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정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장 실제적인 가정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족은 가족이지 많이 이탈된 가족이지. 그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밀착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중독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자,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한다. 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들에게 고맙다 말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같이 살아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나도 그런 줄 알아.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감사를 정말로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줄 알아 그러는데 왠지 왠지 여보 근데 왠지 내 마음이 좀 이상하다. 제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서로 칭찬하고 확언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 성숙함을 훈련받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자라면서 적절한 훈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경직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졌어야 할 수 있는데 훈련이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건강한 가정은 그러한 것들. 그죠? 어떻게 양치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배운다. 그죠? 가족 전체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필요를 보류할 줄 안다. 자기 훈련을 실천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개방적인 체계다. 건강한 가정은 유연합니다. 그리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그죠? 개방적인 체계를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항상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개방적인 체제 자체가 항상성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 그 항상성은 변화를 한다. 그죠? 개방적인 체계를 가지게 된다. 외부 정보에 대해서 열려 있다. 가족 게임을 포기한다. 이거 뒤쪽에서 나옵니다. 그 가족의 비밀들을 빛 가운데 드러낸다. 가족의 비밀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험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정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죠? 근데 그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죠? 개방적 체계라고 하는 건 이전 세대부터 흘러내려오는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변화할 수 있다. 개방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려있는 가정은 오케이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그죠? 제가 이제 92년도에 훈련 받을 때 그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런 룰이 있어요. 무슨 룰이 있냐면 헤어드라이기를 쓸 수 없어요. 이게 어려움. 저는 매일 그 드라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머리를 말리는데 저는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를 못 쓰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주최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훈련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 삶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에 가족의 시간이라는 걸 가져요. 빙 둘러 앉아가지고 막 피 튀기는 공반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훈련이다. 순종해라. 이게 왜 훈련이냐? 이건 기본권이다. 난 이걸 안 하면 여기서 훈련받는 것 자체가 난 굉장히 어려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티격태격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허락을 받았어요. 그죠?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생존권을 쟁취한 거기 때문에 개방적인 체제를 갖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은 변화되기 싫어해요. 왜? 항상성은. 때로는 왜 그것이 훈련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못하지만 전에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른 선교단체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예들이 좀 있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해봤고 20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요? 거기에 왜 왜라는 질문을 하죠? 그냥 해왔어요. 그리고 그건 워킹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성이 있는데
개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라는 질문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면 그걸 내가 놔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지 자체를 갖지 않는 것. 그죠?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개방적인 체계를 가져야 된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그죠? 건강한 태도가 있다. 적절한 행동과 정직한 의사소통을 한다. 공정한 훈육을 한다. 했어요. 어제 얘기했었나요? 건강한 가정일수록 눈에 보이는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규칙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화되어진다. 여유가 있어진다. 그죠? 역할이 있다. 분명히 가정 안에 명확하고 건강한 역할이 있지만 엄격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변화될 수도 있다. 유연하기 때문에. 필요가 충족된다. 마땅하죠. 정서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신체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모든 그 지원과 훈련이 적절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자아 분화, 자기 분화를 하게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 질병 중에 가장 많은 질병이 동반의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반의존. 자녀들이 부모의 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하거나 전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아이를 통해서 피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어려서부터 아이의 삶 전체를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대로 진행되어지게 하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럼 어떻게? 자기 분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나는 부모의 부속품에 불과한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자기 분화된다. 자녀들의 개별성이 존중된다. 보고 들을 자유, 생각할 자유, 느낄 자유, 원할 자유, 그죠?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개척할 자유가 있다. 그죠? 이걸 이제 버지니아 사티라고 하는 가족치료사가 한 얘기인데, 부모님들은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잘 벌어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키워주거나 세워주기보다는 그 은사를 여전히 억압하고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적인 그리고 그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력들인 거죠. 건강한 가정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싸움을 한다. 그죠? 깨끗하고 공정한, 클린하고 페어하게 한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그죠? 싸움을 해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타이밍이 있다. 이 뒤쪽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좀 나옵니다. 서로 적극적 경청한다.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자기 주장을 하되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좀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건 assertiveness라고 말하는 그 단언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하기 싫어했던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화가 오면 거짓말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도 제가 전화를 받고 목소리 크게 합니다. 누구시라고요? 먼저 우리 아버지한테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시라고요? 아, 예, 김 사장님이시라고요? 그럼 저쪽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안 계시는데요. 뭐야? 아버지에 의해서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제가 거듭나고 나서 했어요. 제가 자기 주장을 언제 했냐면, 거듭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 다녔지만 가서 했습니까? 절 했어요. 그 할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제가 거듭나고 나서 첫 그 할아버지 산소 가서 차례 지낼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화내지 않았고 싸우려고 준비하지 않았고, 왜?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제 신앙에 따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쁘게 그걸 받아주시는 것처럼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 아버지와 제 동생이 절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죽었죠. 죽기까지 맞고 하도 두드러 맞다가 벽에 막
맞다가 이제 갔는데 거울이 깨졌어요. 거울이 깨져갖고 여기 살을 파고들어서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옷 다 찢기고, 그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나 제가 복음을 위해서 그때 이제 그랬어요. 너 계속 또 그렇게 할 거냐? 예. 저는 이제 절을 못합니다. 그죠? 나가라. 그래가지고 옷 다 찢기고 나가가지고 어머니가 옷 주셔서 그 오산예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자아분화가 되어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발을 밟았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here and now, 여기에 머문다. 싸움을 할 때 이 깨끗하고 공정한 싸움을 하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슈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건강하지 않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을 다룬다. 그죠? 설교나 잔소리를 피한다. 뭐 쭉 다 읽어보시면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머리는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싸움을 시작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갈등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넌 맨날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맨날 그래? 내가 왜 맨날 그래? 난 맨날 안 그랬어. 그랬더니 넌 맨날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저번에도 안 그랬잖아. 그때나 얼마나 열받았었는지 알아? 전혀 다른 얘기들로 발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전혀 다른 곳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문제 해결 안 되고 결국 화해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죠? 뒤쪽에도 사실 계속 나오는데. 자, 영적 헌신과 성장. 당연하죠. 우리 첫날 얘기했죠. 건강한 가족 중에 특징 중에 하나를 보니까 영적으로 헌신되어져 있더라. 그죠? 건강한 가정, 순기능 가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역기능 가족은 그럼 어떠냐? 역기능 가족. dysfunctional한 패밀리는 어떠냐? 자, 역기능 가정의 4가지 유형. 성취도가 낮다 그랬어요. 성취도가. 맨날 그냥 가족끼리 지지고 볶는 거죠. 지지고 볶고 실제로 어떤 눈에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 그렇죠? 이거 성취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뭐 빌딩을 짓는다든지 집이 부유하게 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나치게 기대가 높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경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놓고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문제에 몰두해 있다. 과거의 미해결 사건을 짊어지고 있는 가정이다.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 부부가 이미 자신의 원가족을 다 가지고 집에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정과 이 가정 전체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핵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확대 가족이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다. 그죠? 분화가 덜 된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그렇다. 자, 병리적인 결혼 관계가 특징 중에 하나다. 뭐예요? 자신의 필요에 매여 있다.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저놈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세력 다툼을 한다. 가끔 보면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결혼을 처음 한 사람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술을 피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 뭐 결혼 생활이 평생에 행복하다는 둥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 어드바이서들 자체가 보면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 것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분화되기보다는 밀착되어 있거나 융합되어져 있다. 그죠? 자신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채워줄 수 없다. 건강하지 않은 가족일수록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받으니만 아는 거예요. 그죠? 경험해 본 사람만 나눠줄 수 있는 거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흘려보내기를 기대한다면 간단하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내가 경험한 영역에서만 흘러간다. 그죠? 자, 빈약한 관계다. 의사소통이 빈약하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치? 역기능적인 규칙이 있다. Don't talk, don't feel, don't trust가 지배한다. 경계선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네. 지나치게 가깝거나 지나치게 멀다 그랬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갈등 해소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비판하는 모습이 흔하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즉각적인 만족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 가정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매일매일 찾게 되죠. 어쩌면 지금 세대가 컴퓨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쉽게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고통을 해소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를 통해서 뭐 영화를 보든지 이상한 사이트를 찾아 헤매든지 또는 뭐 쇼핑을 하든지 컴퓨터 하나로 사실은 이 다양한 형태의 중독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죠? 아주 빠른 속도로. 자, 역경 가정의 특징은 다세대 전수다.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다. 여러분이 가계도를 그리면서 여러분의 그 세대 간의 문제들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 나까지 또는 내 자녀까지 흘러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걸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 그죠? 다세대의 문제가 있다. 수치감에 묶인 가족 체계. 이 가정은 대부분의 경우는 밑바닥에 수치감들이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이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그래? 너도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상적인 사건도 있고 세대적인 문제들도 있고 지속되는 수치감도 있다. 세대적으로 내려오는 이 수치감들 계속적으로 우리 집안만 보니까 학력이 계속해서 낮더라. 그죠? 우리 집안만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 우리 집안만 큰 집 작은 집 다 비교할 때 보니까 계속 우리 집만 몸이 약하더라. 그런 것들이 가족의 비밀들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치감에 묶인 가정은 외로움들이 있다. 외로움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중독적인 형태로 가정이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Pain seeks pleasur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통은 쾌락을 찾는다. 그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고 그 고통은 언제든지 쾌락을 찾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 우리 집 건강해. 우리 집 별일 없어. 라고 말한다. 비밀이 많다. 비밀이 많다. 그죠? 그런데도 참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역기능에 찌들어서 변화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경계선 없고 완벽주의와 통제와 거절과 위기중심적인 경향과 경직된 가치관, 미해결 과제들이 난무하다.
이 그림 13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건강한 가족은 보면 어떠냐.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까이 있기도 하다. 두 줄이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 경계선이 침범되어진다. 그리고 자녀의 개별성을 부인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고 창조할 자유들을 억압하고 대부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 믿지 마라, 느끼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엮이는 가족의 특징이다. 그리고 경직된 역할을 갖고 있다. 경직된 역할. 이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경직된 역할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 가족 역할, 아까 그 가족 게임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가정을 보면 1차적 역기능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누가 될 수 있냐면 가정 안에서 중독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가정 안에서 특정한 문제가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자녀들보다는 사실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나 어머니일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1차적 역기능자가 아버지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우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칭 전능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줄 사람,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누가 되냐면 대부분 배우자가 된다. 그래서 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종속 의존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을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1차적 역기능자와 자칭 전능자는 대부분 부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차적 역기능자의 밑바닥에는 주로 고통과 수치감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자는 분노하지만 여전히 이 1차적 역기능자로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자가 가정 안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죠? 배우자가 지금 전능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본인이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가정이 굉장히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는 맨날 얻어맞으면서 넘어졌어요. 그죠? 뭐 이런 소리 하고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웅이 있어요. 영웅. 이 영웅은 대부분의 경우는 큰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가정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초책임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가 책임지고 엄마도 자기가 책임지고 다 책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을 갖습니다. 왜?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1차적인 역기능자가 계속 역기능대로 살아가고 있고 배우자도 여전히 계속 자칭 전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도 상처받는다. 자, 이제 영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 어릿광대가 있어요. 어릿광대. 마스코트. 이 아이들은 가정의 문제를 주로 어떤 걸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냐면 즐겁게 농담하는 걸로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걸로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밥 먹으러 가죠 하고 또 한번 들어볼래요? 내가 이거 오늘 재밌는 얘기 배워왔는데 농담하고 그래서 계속 이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무마해 보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둘째들이 어릿광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밑바닥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희생양이 있어요. 희생양은 아예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아이들은 반항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 역기능자가 우리 가정의 이 문제, 내가 왜 이렇게 술 먹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맨날 고통 가운데 사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 스케이프고트. 바로 희생양을 특정한 사람을 만듭니다. 자녀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를 못한다거나 못생겼다거나 특정한 자기가 생각할 때 저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희생양이 계속 변했어요. 희생양이 어머니였다가 저였다가 제 동생이었다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 바꿔갑니다.
왜? 그럴 때 1차적 역기능자는 고통스럽지 않게 되죠. 고통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한다. 자, 그 다음에는 미아가 있어요. 미아. 이 아이는 잊혀져 있어요. 이 아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냥 따로 떨어져 이탈되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흔히 막내들한테 많이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 1차적 엮이는 자를 중심으로 5명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은 계속해서 역기능적인 가정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과 항상성을 유지해 간다. 자, 이런 가정은 경직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통성 별로 없어요. 삼각관계가 되겠죠. 삼각관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족 역할들이 서로 바뀌어갑니다. 그죠? 영웅이었다가 어릿광대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어릿광대였다가 미아로 갈 수도 있고, 영웅이 미아로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릿광대가 희생양으로 빠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 여러 번 얘기했고요. 가족의 비밀들이 있다. 우리 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 또 우리 집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우리 집에 특정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자녀가 이제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이모랑 살아요. 이모랑 사는데 왜 이모랑 살게 됐냐 보니까 처음에는 엄마랑 살았어요. 결혼해서 엄마랑 살았는데 관계가 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고 같이 이모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 전체가 같이 살면서 어느 때부턴가 엄마가 이모가 되고 이모가 엄마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그림인지? 근데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얘기되지 않는, 근데 그런 가정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가족의 비밀이다. 그렇죠? 왜?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해결된 과제들이 있다. 일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당연히 의존성이 있다. 병리적인 사람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통이 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떻다 그랬어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근데 역기능적인 가정은 폐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경직되어져 있다. 가족 과정의 패턴이 항상 같은 모습을 고수한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든 지불한다. 개인이 변화하기 원할 때 가족 전체가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랬어요. 그죠? 부모가 실제보다 이상화된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 부모님은 굉장히 역기능적인 분들인데 자녀들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 부모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괜찮은 분이었어. 그죠? 프린스 오브 타이든가? 굉장히 그 부모가 아주 역기능적인 부모예요. 얼마나 역기능적인 부모냐면 그 부모가 사실은 형제 중에 한 명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것이 가족의 비밀이 되고 가족 체계 안에서 철저히 비밀로 지켜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아이들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있는데 정신병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상담가가 그 가족의 비밀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따로 만나 보니까 스토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점점점 맞춰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는 정말 학대적인 아버지였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는 이상화되어져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역기능적일 수도 그렇게 본다. 자, 예,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 되겠네요. 더럽고 치사한 싸움을 한다. 그죠? 잘 듣지 않는다. 서로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게 된다. 그죠? 나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너, 우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너는 항상, 너는 절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요,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나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절대로 뭐 안 할 거야. 대부분에 보면 절대로 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해. 사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비합리적인 사고의 형태다. 항상, 절대로, 꼭 뭐 이런 거. 분노나 침묵을 사용하여 대화를 회피하고 뒤로 물러난다. 어제 그 얘기했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마찬가지. 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에서는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 동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문제 없죠.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은 미치죠. 미치죠. 그것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왜 동굴로 들어가면 이 사람 미쳐요? 불안해요. 불안해. 어제 누구였죠? 그 패밀리 얘기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잔소리꾼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라고 났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잔소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니까 어떻게 자기 동굴로 들어간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다? 자기 세계로 들어갔다. 결혼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자기 세계로 들어갔다. 근데 아내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 남편이 또 그렇게 하네? 나를 버릴지도 모르겠구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 어떻게 이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 병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과거를 파헤치고 의심한다. 요거 많이 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다 보면 부부들 간에 그죠? 파헤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리겠다는 거예요. 뭐 아니다. 의미가 없다. 수동 공격적이다. 그죠? 어떤 사람은 수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에요. 근데 가장 교묘한 사람은 사실은 수동 공격적이에요.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공격하고, 그죠? 방어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나 화 안 났어! 꽝! 그죠? 그 뭐예요? 사실은 화 난 거죠? 더 많이 어렵게 하는, 그죠? 또 놀리고, 짜증내고, 그죠? 일부러 늦게 하고 잘 안 하고, 막 이러는. 상대방에게 꼬리표를 붙인다. 레이블링 한다. 자녀에게든 배우자에게든 레이블링을 딱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멍청이. 넌 앞으로 네 이름은 쪼다야. 뭐, 그런지 꼬리표를 붙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자녀들에게는. 왜?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겸손한 채 한다. 겸손한 채하고 겸손한 건 달라요. 겸손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겸손한 채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잔인한 솔직성. 단언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잔인한 솔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줍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은 빠져버리고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칼이 된다. 율법이 된다. 자녀를 무기로 삼는다. 성관계를 무기로 사용한다.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이 있다 그러네요. 부부들 간에 성적인 관계를 무기로 사용해서 요구하고 주고받고 그리고 계약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이건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정신적, 영적인 학대가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만연한다. 자, 가족치료라고 하는 건 기독교 상담이나 가족치료도 이렇게 맥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불과 150년도 안 됐어요. 예? 성경이 4,000년 동안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심리학은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다. 기독교 심리학이나 기독교 가족치료 더더군다나 그거는 50년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심리학이나 일반 가족치료의 것을 빌려와서
크리스찬아이즈 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상충하고 갈등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가족 치료의 모델들을 보시면 뭐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다 설명하기는 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치료의 아버지 중인 머레이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했던 8가지 연동 개념, 그죠? 인터로킹 컨셉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거기서 빠져나왔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맥락이 어떤 맥락을 가지냐면 커다란 맥락으로는 4가지 맥락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에 대한 맥락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영, 혼, 몸이 있죠? 화살표 그림 있었죠? 그리고 거기 진단하는 과정에 8가지 코어 컨디션, 핵심적인 조건이 있다. 그랬죠? 뭐 있었어요? 공감, 이해, 존중. 이게 적극적 경청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게 밑바닥에 기반이 되고 그 위에 5가지 뭐 있어요? 여러분이 말해줘야 나를 곤란하지 않게 해주는 건데 뭐 있어요? 뭐요? 진실성, 그렇죠? 또요? genuineness고 또 자기 노출, 그죠? 구체성, concreteness, 그리고 직접성, 그죠? 자,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직면, confrontation. 자, 이거 한 이 8가지로 진단이 진행되어지고 쭉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치료 기법이 사용되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사용되어진다? 통찰, 심리 역동, 사이코다이내믹. 이것은 주로 프로이드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과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here and now, 주로 감정에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련된 것을 다룬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주로 뭐? 사고를 다룬다. 생각을 다룬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약물치료, 메디케이션.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되어지는 것. 자, 여기와 더불어서 기독교 가족치료에는 뭐가 한 가지 더 추가된다? 가족체계 이론. 그죠?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근데 이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가족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 있어요? 정신역동 가족치료. 이것이 이제 가족의 시스템과 그리고 프로이드의 컨셉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들이다. 대상관계 이론도 그것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들을 보면 주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내가 가졌던 관계들, 애착들, 이런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인본주의 가족치료들, 보우행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뭐 사티어, 헤일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그림으로 놓고 볼 때는 그 4가지 것들이 변형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뭐 다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시면 아시죠? 네이버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저도 의문이 생기는 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네이버 쪽 뒤져보면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그 얘기였구나. 특히 이 책은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는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늘려서 원래 개념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보냐면 이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이 이 모든 그 가족치료의 이론들을 통합하고 절충해서 만든 가족치료의 모델, 그것을 배우시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일반 모델의 취약점 보세요. 일반 모델의 취약점, 이것은 기독교 가족치료하고 이미 기독교 안에 있는 기반으로 인해서 가족치료를 더 잘할 수 있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비판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잘 이해한다. 그죠? 영적 차원도 여전히 간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서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치료 시간에 많이 할애한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 치료자로서의 유능성. 이건 뭐냐면 엑설런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치료하겠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만큼의 스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킬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기법적인 스킬이든지 필요하다. 비밀 보장. 아주 중요합니다. 비밀 보장.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비밀 보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치료자도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고소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은 어느 정도로 비밀 보장을 하냐면, 실제로 그 법적인 문제에 가서도 자기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걸 말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유죄거나 무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우위한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자, 중립성. 이 치료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나 사고나 개념을 내담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 역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많아요. 난 술을 먹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술을 자꾸 먹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먹어보세요. 먹기 싫을 때까지 한번 먹어보세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을 먹지 않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나 놀고 싶어.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마. 그냥 놀아. 그러면 저 같으면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안 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니야, 나 공부할 거야.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놀고 싶다는 거지 죽을 때까지 놀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죠? 역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개입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가족 치료와 은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때로는 직선적인 표현들보다는 이 메타포라고 하는 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메타포라고 하는 건 치료자들에 의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들도 표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치료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표현해낼 때 의자의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자기 가족을 표현해내기도 하고, 인형으로 표현해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상화되어질 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상담할 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치료사들이 이 인형을 가지고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치료에서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사용되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 많이 있죠. 그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소. 하나님이 가만둘 줄 아시오? 이랬다가는 어떻게 했겠어요? 나단은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은유를 사용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인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다윗이 돌아버렸죠.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가난한 집 양을 다 잡아다가 부자인 놈이 그랬어? 나더니 당신인데요? 응? 은유라는 거죠. 근데 그 은유의 효과는 결국 그 사람을 회개함으로 이끌어갔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직접적인 표현들보다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우회적으로 이해하지만 아주 임팩트한 결과를 볼 수도 있다. 자, 기독교의 가족치료 모델. 이 가족치료 모델은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러시아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유럽에서 그 어디입니까? 덴마크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쓰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의 이 가족치료 모델은 이분의 기독교 상담 모델에 기반합니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여지를 마련한다. 그리고 영혼육, 전인에 대해서 접근한다. 8가지 핵심 조건이 상담의 주요 골격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5가지가 이분의 모델의 근간을 이룬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족치료 모델을 보니까 나와 있죠. 정신역동과 체계론, 시스템, 경험주의, 인지행동.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가족치료 모델 안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가계도를 그리면서 원가족에서 비롯된 미해결된 문제를 살펴보고 처리한다. 세대적인 패턴을 살펴보고 촉박을 처리한다. 현재 가족의 체계적인 역동을 살펴보고 개선한다. 지명 환자와 다른 가족원들이 정서적인 인식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의 인지적인 재구성을 한다. 지명 환자와 다른 가족원들 간의 자아분할을 촉진한다. 가족 의사소통과 가족 하위 체계에서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가족 치료사들이 가족 치료를 하면서 의도하는 바다. 자,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분의 이 가족 치료를 보니까 이게 수레바퀴죠.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의 영혼 몸이 있다. 그리고 그 살들은 5가지 정신역동, 의사소통, 인지행동, 경험주의, 체계론을 다룬다. 여기서는 메디케이션 없다. 의약품은 빠지는 거죠. 가족치료 안에서는 빠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 8가지의 핵심적인 기독교 상담의 조건을 통해서 해결된다. 보는 겁니다. 자, 그림 18을 보시면 가족치료 단계가 있어요. 이 브루스 박사님의 특징은 가족치료든 기독교 상담이든 단기치료다. 단기치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12번에서 15번 또는 뭐 10번에서 15번, 8번에서 12번. 그래서 무슨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유행이 대부분은 다 단기치료로 가고 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점점 장기적인 치료를 경원시하고 단기적인 치료, 문제 중심의 치료에 집중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뭐 1, 2년 치료받고 50만 달러 날리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런 결과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쭉 보세요. 가족치료 단계에서는 지명 환자와 가족들, 이 뒤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디 보자. 예, 가족치료의 일반적인 과정, 요거를 이제 뒤쪽에 풀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1번까지 하고 12번 플러스 13번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처음에 만나면 첫 번에서 한 3번 정도 만날 때 뭐 하냐면 서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명 환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 왜 집 나왔니? 아, 예. 외로워서요. 아빠가 나보고 맨날 뭐라 그래서요. 아우, 배고파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명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는 가족의 얘기를 듣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또 두 사람을 다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듣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고 한 3번째까지 뭐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계도 작성하는 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사실은 이게 뭐 이 치료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팔로워들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로워들하고 내가 10번 만나기로 하고 10번 플랜을 짜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이번에 만나서는 네 문제가 뭔지 듣자. 그리고 가계도 그리기 시작하자.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죠? 엄마, 아빠, 그러죠? 자, 아빠, 엄마. 우리 집에 아들 둘. 둘째 아들 나. 30살, 25살, 50세, 48세. 그러면서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25세, 결혼. 그러면서 이제
관계들을 이제 쭉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followed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만나면 가계도를 완성한다. 자, 가계도를 완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원가족에 있는 다이내믹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이런 게 니네 세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아, 네가 그래서 이렇구나. 이제 쭉 그리면서 이것저것을 쭉 다 봤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가계도 안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외상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뒤쪽. 자, 162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 외상 목록을 만든다. 예, 요거 뒤쪽에 쭉 나오니까 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외상 목록을 만들고 적개심하고 용서 목록 만들고 적극적 경청하고 죄책감 목록 만들고 자기 수용하고 문제들 쭉 다룬다. 자, 이건 뭐로 볼 수 있냐면 자, 가족 치료의 일반 과정 12번, 13번 있죠. 이거 가만히 보면 사실은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여러분 12단계 내적 치유 12단계 드렸죠. 그건 어떻게 해요? 한 번 만나서 하는 거죠. 문제 하나를 놓고 12단계 적용하는 거죠. 이건 그 반대예요. 한 번 만났을 때 한 가지 적용점을 한 번씩만 적용하는 거예요. 용서, 그날 용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용서에 대한 걸 적을 걸 다 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포커스가 다르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쭉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다뤄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방법을 선호하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10번, 20번 만나는 관계가 많지 않다. 그죠? 한 번 만났을 때 한 가지를 제대로 다루는 게 낫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가계도, 원가족을 이해하기 137페이지요. 그리고 원가족을 이해하면 현재 가족을 이해하게 되겠죠.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말하고 느끼고 신뢰하는 법 배운다. 이건 뭐예요? 의사소통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다세대 전수. 이거는 그 체계론과 정신요통에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자기 분화. 그렇다면 이 IP, 지명 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고 적개심을 처리하고 죄책감 처리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배우고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남아있는 문제가 뭔지 다뤄내면 된다. 대충 그림 이해되세요? 안 돼도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 19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체계론과 어떤 관계들이 있느냐 이제 쭉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십시오. 일반적인 치료 지침 보세요. 일반적인 치료 지침은 가족 치료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부 치료가 있고, 성치료, 중독 치료, 비기독교인을 위한 치료. 그것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죠? 비기독교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요한다든지 강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비기독교인을 상담할 수 없느냐? 있다. 왜?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죠? 제가 요새 요한복음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아니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조차도 이 사람 몰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할 수 있다. 제가 가족치료 마음치유로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나서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참석했던 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삶에 변화가 왔어요. 근데 변화가 어떻게 왔냐면 이분들하고 같이 아파트에 사는 주변의 동료 그룹들, 그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해요. 나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신앙은 없어요. 근데 이거 배울 수 있을까요? 예,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안했어요. 관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강요할 수 없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언제나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 치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이 부부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부가 치료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다룰 때 가장 균형적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치료팀.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일할 때 저희도 항상 팀으로 일했어요. 두 사람, 최소한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 보조하고 한 사람이 그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영적인 준비들.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좋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지금 치료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역일 때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역일 때 1시간과 1시간 반은 사실 좀 짧아요. 해보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플렉시블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 자, 성격 검사와 기타 검사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검사들.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12월에 우리 세미나 있죠? 그때는 그 브루스책 2권 할 건데 그때 3일은 2권, 3일 동안 2권 띄고 2권이 제일 얇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틀은 그 애니어그램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예. 그래서 이틀 애니어그램하고 3일 그 2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저를 만날 때 그 성격 검사는 애니어그램하고 디스크 검사도 4시간짜리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 말고 DISC라는 디스크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MBTI는 했다면서요. 그죠? 그게 보통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검사들 있어요. MBTI 그리고 FIRB 이게 뭐더라?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MMPI, 디스크, 프리페어 NH. 이 프리페어 NH는 결혼 예비와 부부관계 검사합니다. 얼마나 이 커플들이 서로에 대해서 건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부부관계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구촌교회 나이수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프리페어 NH 하려면 다 그분 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이제 이 검사의 특징은 뭐냐면 즉각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커플들이 서로 따로 검사합니다. 따로 검사를 하고 상담자에게 주면 그거를 보내요, 센터로. 그럼 거기서 이 OMR 카드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그 사람들의 서로의 기대와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2, 3주 후에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또 테일러 존슨 기질 분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RSA, 이 RSA 같은 경우는 브루스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 여기 들어있나 모르겠네. 저 어디서 봤는데,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RSA 자기 평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검사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좀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DSM-4라고 하는 거. DSM-4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치료사들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임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다 그 섹션을 나눴어요. 쉽게 말하면 폴더화 했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기분장애예요. 이런 증상, 이건 불안장애입니다. 이런 거, 이거는 DID입니다. 이런 식의 구분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신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비싸요. 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러면 구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과제들. 특별히 이 브루스 박사님 모델은 과제를 좀 많이 해요. 숙제를 맨날 줘. 그죠? 인지치료사들이 주로 숙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숙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담자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그죠? 상담자는 제안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거에 불과하다.
근데 상담자를 의존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쭉 이제 합니다. 이것은 뒤쪽에 좀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유인물들, 과제는 아니지만 어떤 그 차트라든지 그 의사소통의 5단계가 뭔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건지, 이렇게 딱 잘 정리되어져 있는 도표 같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 뒤에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치료. 이 집단 치료는 특별히 이 중독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단적, 이 집단이라고 해서 몇백 명 모이는 거 아니고 보통 10명 한다든지 6명 한다든지, 그래서 그 집단이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그 내적인 메커니즘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치료의 타문화적 관건, 이건 왜 나오냐면 세상이 점점점 다문화적으로 변해갑니다. 그죠?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들 보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꼭 백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떤 곳에 다 집단적으로 모여 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돕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든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구에서 그 조슈아 출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시아 근로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로 이제 회교권 분들을 사역하시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회교 사람들은 절대로 뭐예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이해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돼지고기 들어가는 음식 많아요? 먹이게 되는 거죠. 주일날마다 음식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물어본대요. 여기 돼지고기 들었냐고. 들었다고 그러면 절대 손 안 댄답니다. 신앙이 좋지 않은데도 그렇다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삶 전체 배어 있기 때문에, 그죠? 문화가 이해되어져야 된다. 문화. 제가 뭐라 그랬죠? 결혼은 뭐다? 다문화 선교다. 다문화 선교. 그죠?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내의, 남편의,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해라.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윤리와 가족 치료. 이제 계속 이 윤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윤리에 대해서는 5권으로 넘어가시면 5권에서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윤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윤리보다는 어떤 그 영적인 거, 그리고 굉장히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막 이런 거에 하다 보니까 비밀도 막 드러내고, 그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이중 관계 그랬는데, 듀얼 릴레이션십. 이게 어떤 관계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이면서 내가 이 사람의 치료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클리니컬한 시츄에이션에서는 맞아요. 의사하고 내담자하고의 관계이면서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 삶의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 듀얼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죠? 다 이중 관계라고요. 그죠? 친구일 수 있지만 여기 오니까 내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듀얼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관점의 윤리로 보게 되면 어렵다. 그죠? 도리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러한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길 기대하는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 기록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여전히 그 클리니컬한 데서 적용되는 건데,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죠? 자살을 했다든지, 상담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든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 여름이네요. 작년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상담을 소개시켜줬던 어떤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몇 개월 상담을 하다가 상담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분의 소식을 저한테 얘기해주러 전화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매 잘 지내나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에. 예? 뭐라고요? 죽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쇼크사 했어요. 쇼크사. 근데 그 자매가 죽기 얼마 전에 저한테 사실은 전화했었어요. 제가 운전 중이었어요. 운전 중이어갖고 예 자매님 제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니까 이따 밤에 전화 주실래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통화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은 게 그 자매가 죽었다는 거예요. 쇼크사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이게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이나 상담했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나 하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담한다면 여러분이 상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상담한 내용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해요.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사들도 다 누구나 슈퍼바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상담했던 내용들을 가서 또 상담을 받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할 때요, 사실 내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했어요. 그 얘기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럼 네 이슈가 있다. 네 문제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런 식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권위를 가지려면 똑같은 얘기죠. 권위가 흘러오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의 독자적인 권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권위주의다. 이런 얘기들. 자, 지명환자라고 하는 건 지명된 사람, identified person이다. 그랬어요. patient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지명환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질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IP다. 증상을 끄집어내 나온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단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진단을 해야만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진단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단하는데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시간까지도 사용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다. 자, 원가족 작업. 왜 원가족 작업해야 되느냐? 왜 가계도 그려야 되느냐? 이 얘기죠. 원가족을 이해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도록 도움으로써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 안에 병리적인 패턴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죠? 과거를 배우고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현재 어떻게 했어요? 의지적으로 그 패턴을 중지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이해한다.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결과로 나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되어졌는가?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박차고 나와 자유케 되도록 돕는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다. 나는 가정을 떠났을지라도 가정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가정을 10년 전에 15년 전에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가정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다. 왜?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다룬다. 쓴뿌리를 찾아내서 다룬다. 미해결된 죄책감을 모두 다룬다. 확대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것 때문에 원가족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리다 보면 이분은 이제 부부겠죠? 자, 54세, 52세. 지금 IP가 누구예요? 23살짜리 막내 딸. 얘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랑 상담을 시작했는데 가게들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형제가 위에 오빠 둘이 있더라. 근데 지금 얘는 관계들이 어때요? 다 단절돼 있죠? 다 관계들 단절돼 있고 쭉 올라가 보니까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이었죠.
아버지 둘째 아들이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막내 작은아버지. 그렇게 사형 둘에 5형제가 있었다. 근데 셋째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학력도 나와 있죠. 나이들도 있고. 자, 근데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딸이 하나 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 없어요. 그리고 딸이 셋 있어요. 이런 식.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도박 중독이 있었어요. 두 분의 관계 단절되어 있었어요. 자, 두 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도 있지만 삼각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분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분은 누군가 가까이 할 사람을 찾겠죠. 아버지, 큰아들하고 삼각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어디 있어? 딸하고 삼각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 그런 그림. 아버지 어머니가 몇 년도 결혼했죠? 77년도에 결혼했다. 아버지 54세, 어머니 52세. 그죠? 아버지가 상고를 졸업하시고 어머니가 여상을 졸업하셨다.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건 비슷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는 비슷한 직장에서 만났을 수 있다. 그죠? 자, 어머니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둘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교롭게도 어머니도 5명의 형제 중에서 둘째였죠? 그리고 자, 보니까 어때요? 이 집은 대부분 대학 수준 이상의 공부를 했어요. 그죠? 어머니만 공부를 그 여상고까지 했어요. 이 집은 대부분의 경우는 학력이 낮아요. 그죠? 그 중에 아버지가 나은 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예측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 어머니는 형제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들, 총살, 치매. 근데 보니까 여기 어떤 그림이에요? 이거 동그라미 땡땡땡땡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동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같이 사는 거 똑같습니다. 자, 막내 딸이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보면 어때요? 큰아들이 모시게 돼 있어요. 왜? 어쩌면 막내딸하고의 트라이앵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내딸이 모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어머니와 딸이 밀착되어지는 관계일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이 딸이 가정을 다 먹여 살렸는데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면 딸은 어때요? 결국 이용당한 거죠? 배신당한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의 틀은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하나가 여기 하나 더 있겠죠. 예. 결혼하지 말걸.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대충 그림 이해되셨어요? 예, 요런 정도, 요게 이제 보통 그 싱글이 그리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도 지금 할 얘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구체적인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 적는다고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둘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 둘이 앉아가지고 밤새 갖고 해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은. 예.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요거 질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들은 4대거든요. 4대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명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은. 그렇죠, 그렇죠. 뭐가 됐든지. 근데 지금 여기는 전혀 그것을 그려놓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본 틀에다가 이제 채워넣기 하시라는 거예요. 채워넣기. 그죠? 그 다음 주 시험 중에 하나를 이거 그리기 하시면은 예, 한 문제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저는 숙제를 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저는 예. 그래서 요런 정도 그림의 틀을 가지시고 작업을 해보시면 이번 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그리면 잘 그리실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많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뭐 저쪽에서 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요거 어제 했어요. 쭉 다 했고 여기 그 48페이지 보면 영어로 약자 써 있죠? 요거 영어로 약자 쓰시는 게 페이지를 좀 세이브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처럼 한글로 그냥 쭉 쓰셔도 좋고요. 여기 보면 맨 아래 그 F에 프리메이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리메이슨이 있지만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 뭐겠어요? 무당이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 뭐 여호와 증인이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저기 어디야 신앙촌에서 자랐다든지 어떤 특이한 상황들 그런 것들 좀 적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 CR 있죠? 크리미널 비헤이비어. 그 뭐냐면 내가 뭐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다. 내가 사실은 전과 2범이다. 적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전과 2범이었다. 할아버지도 2범이었다. 적었으면. 근데 그걸 안 쓸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가족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작성하신 거에 여러분의 가족의 비밀이 다 들어가느냐? 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못 써요. 이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해보면 교묘하게 나도 내 자신을 속여요. 그죠? 이거 쓴다고 누가 알겠어? 나만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이미 그게 나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이미 그것이 내 안에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자꾸자꾸 정적해져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쭉 그려놓고 보시면 여러 가지를 다이내믹을 보실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이 원가족을 보게 되면 거의 내 원가족이 왜 내 현재 가정이 왜 이렇게 형성되어졌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 영적인 게 아니고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 있다. 여기 있는 관계는 이거 찌지직은 뭐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죠.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랑 아빠랑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서 또 단절되어 있었어요? 이 부모님 또 단절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볼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나 여전히 아버지 엄마의 모델대로 그대로 자기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하고도 지금 단절되어 있죠. 그럼 이분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뭐 음독장사를 하기도 하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저하게 지금 뭐예요? 그 학력이 낮죠.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실 수 있겠죠. 예. 여기는 뭐 다 단절이네. 서로 다 단절되어져 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 단절되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융합되어 있다. 이탈되어 있다. 이탈되어 있다. 그죠? 이탈된 가정이다. 자, 이탈된 가정이다. 그럼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룰이 없겠죠? 그 가정에 다 따로 놀겠죠? 알아서 놀겠죠? 그죠? 그럼 엮이는 가정에 있는 그러한 그 다이내믹이 이 가정 안에 다 있겠죠? 예, 그런 거 찾아내라. 그러면